자, 이제 우리도 나무를 심어보는 시간이죠. 장우진 팀장과 공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바로 기업도 저 PBR 쪽으로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B&K 금융지주 어떤 공시가 있었습니까? 일단 B&K 금융지주를 얘기 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 PBR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업들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좋아요. 배당이 높은 기업들을 봐야 되겠다. 배당. 네, 근데 배당이 작년 말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배당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작년 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배당을 못 받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배당 기준일이 지금 현재 시점보다 뒤에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발표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5% 이상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기업 리스트를 대충 보면 동아타이어나 JB금융지주, 그다음에 DGB 금융지주, B&K 금융지주, 한국자산신탁, HL홀딩스, 현대해상, 하나투어, 코리안리, 동양생명 이렇게 10개 기업들이 제가 이제 선정한 5% 이상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배당 기준일이 뭐 2월 29일, 3월 27일, 뭐 4월 3일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매력도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배당 수익이 높다는 건 시초가 총액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낮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이제 배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고배당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B&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원이 아홉 분이 동시에 장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빈대인 그러니까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총 4만 2천 주 정도를 장내 매수를 했는데 이거 이제 내부자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장내 매수를 한 걸 보면 우리 회사 정말 저평가돼 있다, 싸다라고 판단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배당 기업의 B&K 금융지주가 포함이 돼요. 5.2%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상태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발표했거든요. 근데 PBR은 0.25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B&K 금융지주는 이 기업들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크게 급등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배당 수익률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 바로 한번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또 생각나는 곳일 수 있더라고요. 네네. 용평 리조트. 네, 시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탑픽 먼저 얘기를 어, 드릴게요. 좋아요. 네, 금호석유가 오늘 탑픽인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철환 씨가 장내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박철환 씨가 직접 매수를 하는 건 아닌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금호석유가 이제 원래 금호그룹이잖아요. 금호그룹은 1946년에 박인천 회장이 설립했었고 네. 그 이후에 오남이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경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박삼구 회장이 약간 독단을 벌이면서 박창구 회장이 독립을 한 게 금호석유화학이에요. 네. 근데 이 박창구 회장이 독립해서 경영을 하는데 박창구 회장이 4남이거든요. 네. 2남의 장남인 박철환 그 전 상무가 이 회사의 개인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 금호석유화학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리고 회사를 적극적으로 경영해나라고 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패했어요. 작년에 한번 패했고 그다음에 주가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박철환 전 상무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보면은 직접적으로 지분을 매수한 건 아니고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고 해서 행동주의 펀드랑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쫓아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보내니까 돈 많은 분과 함께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진 건가요? 경영권 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명분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가 전면을 나서면 경영권 분쟁인데 이제 차 파트너스가 들어오면 행동주의 펀드를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상황을 보면 자사주가 가장 큰 메인이에요. 자사주가 지금 18.4%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소각하라는 게 가장 큰 메인인 거고 이미 기존에 이제 2.6% 작년 10월에 2.6% 소각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사주의 추가적인 소각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박철환 회장이 지금 상황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사 중에 3명이 올해 임기 만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기는 딱 좋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고 하잖아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바닥이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시점이 나쁜 시점은 아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혹시 이러한 뭐 주주 환원 같은 경영권 분쟁 외에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가격
가격대라고 하는 건 이제 WTI와 함께 또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뭐 기업 매력도는 체크해볼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상황이 안 좋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여기서 반등이 트리거가 나올지 언제 나올지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화학은 확실한 건 안 좋을 때 사둬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 팩트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무장갑 이런 건 수요인데 코로나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적어도 바닥은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혹시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감안해서 탑픽으로 꼽으신 걸까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봤을 때도 괜찮고 경영권 분쟁까지 들어왔고 그다음에 업황을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금융석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자사주를 추가로 소각할 거냐 변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샤판터너스가 지분을 매입하면서 들어왔는데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들어올 거냐. 요게 저는 이제 그 변수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로 이제 자사주 소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주 환원이라는 게 더 강화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모멘텀까지 조금 기대해 보면서 금호석유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도 한번 팀장님께서 네, 원하시는 대로 어떤 것부터 가시겠습니까? 네, 용평 리조트. 용평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용평 네. 리조트 어떤 공시가 있었습니까? 용평 리조트는 실적 공시가 있었어요. 근데 매출액이 806억 원,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6억이 났는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466억이 나왔으니까 원래 거의 2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지라는 건데 기대치가 너무 낮은 것도 있습니까? 이 회사의 이제 기본 비즈니스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리조트의 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양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루송채라고 이게 지금 대관령 쪽에 추가로 60채 규모의 분양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회원권 분양이 아니고 등기 분양입니다. 60채의 독채를 분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평수가 보니까 뭐 200평, 뭐 180평 이렇게 돼서 리조트급이네요. 네, 정말 부자들이 분양을 하는 거고 248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110억입니다. 와우. 엄청난 부자들이 이제 사서 그냥 이제 저택으로 정말 그냥 별장같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총 분양 규모는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올해 메인으로 반영이 됩니다. 올해 매출이 한 2, 3천억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작년 연간 매출이 2천억이었어요. 그중에서 분양 매출 700억이었고 올해 분양 매출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매출은 4천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 분양 사업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분양 사업 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올해 전체 매출 4천억대의 영업이익은 한 500억에서 600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대라고 하면 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된다 그러면 일회성 아니냐라고 이제 이게 우려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도 영평 쪽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양 사업을 한 1조 1천억 정도, 1조 1천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업도 2030년까지 이제 분양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이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루송채랑 기존의 사업, 추가로 한 사업을 합하면 1.5조 정도 돼요. 1조 5천억이거든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20%만 잡아도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배 정도의 현금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용평 리조트를 뭐 단순히 지금 일회성이라고 해서 뭐 이게 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PBR은 지금 현재 0.4배인데 추가로 올해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추가적으로 분양이 나온다 그러면 PBR은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주 환원을 할 거냐가 관건이긴 한데 주주 환원까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400대는 충분히 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혹시 이제는 주력 사업을 분양 쪽으로 판단해도 좋을까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분양 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언젠가는 멈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분양 사업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의 실적이 올라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리조트니까, 올라갈 거잖아요. 네, 결국. 리조트를 분양하고 나면 이 별장으로 이제 샀다고 하더라도 이걸 관리해 주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실적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상승룸이 어느 정도 있는 그래도 용평 리조트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네요. 우리산업이에요. 네,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은 이제 자동차 공조 장치를 하는 회사인데 공조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에어컨. 네. 저 궁금한 게 혹시 내연기관차 전기차도 동일하게 혹시 그런 부품이 들어가나요?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공조라는 게 공기 조절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똑같이 에어컨 들어가요. 네네. 근데 문제는 히터예요. 히터. 히터가 다릅니까? 네, 히터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있잖아요. 네.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열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전기차는 다르구나.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아무 열 난다고 하더라도 히터를 돌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 전기 히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초반에 PTC 히터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난로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PTC 시스템은 위험하다고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히터가 좀 달라요. 네. 그 초반에 열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히터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 히터를 이제 우리산업이 좀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공조,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옛날에도 주가가 한번 테슬라 들어가면서 올랐었는데 네. 반대로 테슬라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었거든요. 아, 이쪽은 또 전기차 쪽의 공조였군요. 그렇죠. 전기차의 공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의 원래 2차 밴드였다가 이 전기차 들어가면서 1차 밴드로 2022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조지아를 비롯해서 미국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지금 매출이 4천억 대 정도 되고 있는데 2027년에 1조 1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 네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적도 지금 보면 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전반적인 상황은 좋은데 관건은 이거예요. 전기차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맞아요. 네, 전기차에 대한 가이던스가 내려오면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슬라가 이미 꺾였기 때문에 테슬라 쪽은 안 들어가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늘어나는 건 추세는 확실히 맞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봐야 되는 오히려?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혹시 내연 쪽으로는 어려운 기업입니까? 내연기관 쪽으로는 크게 뭐 상관이 아예 전기차 공정만 전담하는. 물론 이제 내연기관 쪽도 들어가는데 내연기관의 피해를 보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공조가 뭐 전기차로 넘어온다 그러면 공조 장치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게 이제 그 구동 장치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피해를 보는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보시면 전기차 쪽의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전기차 쪽 흥미로웠네요. 오늘도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